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세 분을 저희들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2019년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면 차분하게 한 해를 되돌아보기 마련인데요. 먼저 토론 들어가기 전에 세 분의 2019년 소회라 그럴까요? 어떤 한 해였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들어볼까요? 김영주 의원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는 뭐 협회 활동들을 좀 하면서 블록체인 협회 하시죠? 네, 블록체인 협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그동안에 제도적 한계들을 조금씩 극복해 가고 또 4차 산업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군데 방송을 하면서 정가의 또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따라가는 그런 한 해였고 나름대로 배우는 한 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와 연관돼 있는 어떤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또 경제 전반이 좀 더 시원하고 또 훈훈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갖지 못해서 좀 한편으로 아쉽기도 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유정 전 의원 한 말씀 하시죠. 네, 제가 1991년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처음으로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정말로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말 객관적이고 제3자적 입장에서 여의도 정치를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통합보다는 분열 그리고 화합보다는 갈등 그렇게 정리될 수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의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기보다는 여전히 좀 답답해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의 입장으로서 그런 마음으로 정치권을 지켜봤고요.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이 다른 해보다 상당히 컸던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성호 전 의원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좀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시작할 때 제가 한국당 미디어기획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끝내고 유튜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진성호 방송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제 구독자가 75만을 넘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정치인 미디어 중에서는 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선발주자들이 좀 많았는데 그분들보다도 이제 많이 된 거는 아무래도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 TV 공중파나 종편이나 뉴스에서 볼 수 없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시는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올해 정치판이 굉장히 요동쳤습니다. 그 결과라고 보는데 어쨌든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기술 발전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정치까지도 왔구나. 그러니까 우리 국회나 청와대나 다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정치권은 아직도 과거 20년대로 좀 돌아간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내년은 좀 희망을 가지고 정치권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100만 구독자 달성하시겠네요. 그건 뭐 시간 문제지만 시간 문제예요? 크게 시간이 제가 3월달 시작했으니까 그거 보면 뭐 금방 알겠습니다. 되겠죠. 2020년 전망은 끝날 때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2019년 정치권 되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협치와 타협보다는 극한 대치와 충돌만 이어진 이슈가 가득했던 그런 한 해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아듀 2019년 올해의 정치 뉴스 올 한 해 가장 뜨겁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하나하나 저희들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개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개혁 완수라는 목적지까지 뚜벅뚜벅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쾌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2년 반 만에 대한민국 나라가 통째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막가는 정권과 그 추종 세력에 대해서 힘껏 싸우겠습니다.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네, 대형 사건과 이슈가 끊이지 않았던 2019년 정치권은 1년 내내 경랑에 휩싸였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메가톤급 논쟁거리가 가득했습니다. 2019년 정치권을 요동치게 한 올해의 정치 뉴스. 자, 첫 번째는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구 없는 대치, 패스트트랙 정국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벌어지고 있죠. 오늘도 내일도 아마 연초까지, 2020년 연초까지 쭉 진행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국민의 시선은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세 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먼저 김영주 의원께서 좀 진단을 좀 할까요? 하여튼 예. 진행령입니다만은. 예, 어쨌든 2012년에 여야 합의로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는데 지난 4월에는 어쨌든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된 것으로서 온통 여야가 격돌을 했고 이 점 지금까지 연말이 될 때까지 연말 끝까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쟁론과 또 표결 처리와 관련돼서 끊임없는 어떤 이합집산 또 법안 자체의 또 수정의 수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직도 국민들이 도대체 어떤 법안을 가지고 왜 싸우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 또 아마 심지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말하자면 현역 국회의원들조차도 그 네. 현재 수정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선거법, 공수처법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뭐 또 심지어 그 전에는 또 예산 마찬가지로 예산이 어떻게 막바지에 통과됐는지도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정도의 형국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누구를 위한 이와 같은 행동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 정치권도 답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어렵사리 뭐 살라미 전술하듯이 이틀씩 끊어서 그야말로 4월부터 시작된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공수처법, 선거법 또 기타 민생법안, 네. 예산 부수 법안들이 그래도 연말까지는 대충 가름해서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성호 전 의원.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패스트트랙은 오래됐습니다. 1년 내내 시끄러웠는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이 악법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네. 그 공수처법은 이번에 또 더 개혁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통과돼도 문제가 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선거법 개정안이 사실은 좀 재밌게 됐습니다. 원래 이게 이 정의당과 같은 소수 정당들이 이제 이 비례대표를 좀 더 많이 받는 그런 사표효과 방지라고 했는데 그런데 또 다른 정착자의 주장들은 이것이 또 다른 사표를 낳는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성정당, 자매정당, 형제정당이라고 부르는 비례한국당, 뭐 비례민주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한국당은 분명히 이런 자매정당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뮬레이션 돌리면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얻게 된다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까? 지금은 가만히 있는다고 하지만 지금 뭐 박지원 의원이나 전부 다 그럴 리가 없다. 꼭 만들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설령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더라도 지금 이 개정된 선거법 개정안으로 가고 자매정당을 만들면 지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돌보면 압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일시적으로 굉장히 의석이 뭐 20석까지 갈 수 있다고 희망이 부풀었지만 네.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한석이 줄 수 있다는 이런 조사가 나온 것을 보면 어쨌든 꼼수로 하는 이런 방식의 이 협상은 참 결과가 좋지 않다. 그리고 공수처법안은 공수처가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야당, 한국당 쪽에서도 지금과 같은 곡조 말고 이 고위공직자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네. 다만 지금처럼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이 구조 그리고 기소심의위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또 이번 중간 과정에서 이 권한위원회 안 다 없애버렸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공룡 같은 조직 그리고 또 하나는 기소 단계에서부터 기소 훨씬 이전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고를 해라. 고위공직자는 이거는 위헌 요소가 있다고 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논란이 될 겁니다. 이런 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분위기가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통과시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논쟁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선거법이든 공수처법이든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는 걸 떠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회 민주주의 모습은 분명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산라민전법으로 해서 이제 그래요. 올해 말 내년 초까지 검경개혁 뭐 검검수사권 조정안까지 다 통과시키겠으나 그것을 지켜보는 예.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누구를 심판할지는 한번 두고 봅시다. 자, 이 관련 선거법, 공수처법 얘기가 나왔는데 김정 전 의원도 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뭐 디테일한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선거법이 담고 최종 합의된 어떤 내용,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 개혁 이 두 가지가 이제 패스트트랙의 큰 골자였는데 1년 동안 한마디로 정리하면 난장판 국회가 계속돼 왔고 또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싸웠는지 의원들도 싸우다가도 아마 모르는 그런. 그래서 뭐 아니 말로 초상집에 가서 밤새 울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누가 돌아가셨냐고 묻는 그런 형국이 네.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그런 뭐 마음도 드는데요. 중요한 건 저는 이 20대 국회 마지막에 과정과 절차가 굉장히 평화롭고 순조롭고 합리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았겠지만 네. 뭐 한마디로 이제 선진화법 만들어지고 나서 동물국회를 7년 만에 재현하는 그런 네.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은 저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 부분을 마무리를 깨끗하게 짓고 그리고 공수처도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은 내년 7월에 이제 출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20대 국회를 마무리한다면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미 이제 임기 반환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시끄럽고 이 불편한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오명을 씻을 수는 없겠지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 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개혁 법안들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20대 국회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제대로 처리 못한 민생 법안들까지도 하루빨리 조금 이 신속하게 제가 통과시키는 것. 김정은한테 여쭤보고 그게 싶은 중요하다고 게 생각합니다. 선거법 지금 이제 30조 캡을 씌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준연동형도 아니다. 네. 근데 이게 선거법 개혁의 성격이 없어진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김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대로 통과시키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의미가 많이 퇴색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무슨 뭐 위성정당 얘기도 나오고 예. 비례한국당이니 혹자는 비례민주당이니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네.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서 그럼 나중에는 검토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하루하루 어떻게 바뀌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 지형이라는 것이. 그래서 당초에 225대 75라고 했던 어떤 그 선한 목표는 다 네. 실종이 돼버리고 네. 결국에는 253대 47 똑같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현상 유지로 가면서 연동형 적용하는 것만 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뭐 누더기도 이런 누더기가 없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만 저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어떤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는 이걸 이대로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내년 총선에 한시 적용으로 30석에다가 연동형 그 캐립을 씌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내년 21대만 적용을 하고 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음번 22대 때는 좀 더 그 원래 취지를 살려서 확대해 간다라는 그런 단서 조항 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30석에 끝내고 만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향후에는 뭐 더 축소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든지 일단 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두 석에 한 걸음을 떼는 그런 선거법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출발로서 의미가 있다. 네. 자, 하여튼 뭐 지금 첫 번째 주제인 저희들이 출구 없는 대치 패스트트랙 전국을 쭉 세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그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아직 2019년이 이제 며칠 더 남았고요. 지금 국회도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을까 하고 기대도 하지만은 그러나 역시 2019년 마지막 남은 며칠도 여야 격돌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또 새해 첫날로 또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갈 것 같아서 국민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첫 번째 잡은 주제 이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논의를 마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 사태입니다. 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조국 사태와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입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진 의원님. 그러나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은 계속되는 것 같고요. 이 조국 사태도
이게 내년 선거 때까지 계속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훨씬 더 가겠죠. 그러니까 아, 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때문에 그동안 뭐 122일 동안인가 시끄러웠던 거는 조국 전 장관 본인과 아내 정경심 씨와 자녀들과 동생과 오촌 조카와 이미 세 분은 다 구속됐습니다. 네. 상당히 복잡한 건데 지금 이분들에 대한 조국의 수사는 아직 진도가 안 나왔습니다. 곧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유재수 부시장 건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그런데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네.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는 기분 좋다고 브리핑을 했는데 또 지금 망신을 당했습니다. 왜? 그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브리핑을 한 겁니다. 기각에만 초점을 맞추면 환영한다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권덕진 이 부장판사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주 세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도 권덕진 판사가 쓰고 이 이유서도 자신이 썼는데 거기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범죄 사유가 소명된다. 그렇지만 그 뒤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부부를 한꺼번에 구속시키는 정도로 가야 되느냐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 민주주의 후퇴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이 판사가 볼 때도 조국 전 장관이 이 유재수 전 부시장 무마 사건에서 잘못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 보도자료도 본인이 썼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청와대는 기각된 이유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망할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미 다 끝났다. 그런 것 때문에 굳이 구속을 안 했다는 거지 범죄 사유는 소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시작일 뿐이고 알겠습니다. 이제 본인에 대한 사모펀드 뭐 자녀 부정 입시 의혹 이런 것들이 터지면 저는 이거 상당히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구속영장 기각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차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김영준은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래도 야당은 중대성이나 네. 내용성으로 보면 방금 이제 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상당한 법적인 문제의 소명이 됐다. 또 재질이 나쁘다 이런 얘기까지 썼기 때문에 구속에서 마땅하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정경심 교수가 구속돼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이제 주거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구속해야 되느냐 하는 거고,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정 정도 그동안에 우리 사법부의 패러다임이 말하자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패러다임으로부터 가급적이면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어떤 인권을 존중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재판에서 어떤 죄를 가리는 이제 그런 것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의 중립이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결정이다라고 하는 논평은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판사가 재질이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가 조국 교수의 재질이 인정하는 그런 논평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네. 좀 더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다만 이것의 문제는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정무조직법과 형사소속법의 갈등입니다. 형사소속법은 어쨌든 공직자가 유재수 군과 관련해서도 감찰 무마라는 측면에서도 불법을 저질렀으면 마땅히 고소 고발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지만,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부속 조직이 갖고 있는, 민정수석이 갖고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냐라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이게 직무 범위 안에 들어있냐 안 드냐 논란이 하는 된다는 거죠. 논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도 초기에 그렇게 구속이 되지 않는 직무에 대한 것은 논쟁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또 하나는 또 조국 장관 측의 변호인이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외압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 네 차례 계속 수사를 검토를 했었고 이첩을 했다라고 네.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타적 정당성을 어떻게 본 재판부가 받아들이냐에 대한 문제이고, 다만 구속 여부가 그다지 이것은 네. 핵심적인 쟁점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만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과연 재질이 나쁘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예.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전 의원님, 조국 사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은 조국 사태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갈등과 분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난 8월부터 그런 그랬던가요? 상황이죠. 예. 예,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국 사회가 갈갈이 찢겨져서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집회도 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네. 어젯밤처럼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 더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조국
장관 사퇴는 전 장관 사퇴는 사퇴하고 또 새로운 법무장관이 지명되는 걸로 결코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네.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지금의 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입시 비리, 그다음에 뭐 가족 사모펀드 이런 의혹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정권의 어떤 한 그 핵심 축으로서 여러 가지 건들이 그 지금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국석이 한가운데 서 있는 거잖아요. 부산시장 뭐 네. 그 부산 그 유재수 건도 감찰 음악 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울산 뭐 그 하명수 사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 중심에 조국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간의 이제 그 사건들은 뭐 연내로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니까 그거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이제 그 감찰 음악건이나 하명수 사건 이런 네. 것들은 그렇게 그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특히 이제 야당들에서는 이런 기회를 그냥 두고 보려고 하지 않겠죠. 어떻게든 뭐 이만한 꼬투리라도 잡아가지고 선거에 네. 활용하려고 하는 게 선거에 닥쳤을 때 각 정당들이 뭐 그 본심이라고 할까요? 뭐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이 원치 않은 상황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뭐 한편 호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나 청와대에는 네. 굉장히 말을 좀 아끼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고민을 거듭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금방 얘기했는데 사실관계가 달라서 또 금방 접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이 정부에 대해서 신뢰가 더 무너집니까? 그래서 이 조국 전 장관 사태는 조금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요. 청와대건 민주당이건 매우 심사숙고해서 입장을 발표하되 저는 좀 그 입장마저도 자중자애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30일 날 청문회에 잡혀 있죠. 네. 네, 큰 뭐 변화 없으면 통과될 것 같다는 지금까지는 예상인 것 같은데 물론 뭐, 증인 청문회도 네. 지금 내용이 여러 가지 초기에 뭐 복잡합니다만. 이제 예. 논문에 관련해서 몇 가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추미애 후보자가 장관으로 됐을 때 네.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국회 통과를.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 윤석열 총장과의 대결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게 이제 좀 미묘한데요. 사실 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검찰의 중립성 확보인데 네. 오히려 이제 일부에서 우려하기는 오히려 인사권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휘두르고 하려고 하지 않겠냐. 또 현 정부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여러 가지 사파 싸움이 윤석열 총장하고 기싸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네. 이제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동안에 어쨌든 그 법조인으로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중립성을 원칙으로 하면서 실제로 자발적으로 검찰 개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한편으로는 또 더 나은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묘안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너무 많이 열정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생각도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주제를 살펴봤는데요. 뭔가 좀 매듭이 안 져지고 어떻게 보면 또 내년에 가서 이 논제가 더욱더 격화될 수 있는 네, 그러한 그래서 또 이 문제가 사실은 좀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과 관련된 그 쟁론이 있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검찰도 억울한 좀 누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조국 장관도 지나치게 많은 가족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딱 이게 누가 잘못했다 말하기 애매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검찰과 청와대가 대결한다. 이건 참 현재 검찰은 현 정권 대통령의 산하에 있는 기구인데요. 이게 참 보기 드문 현상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검찰과 청와대가 검찰을 좀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런 부분들도 모습을 좀 내년에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저희들이 두 가지 주제를 살펴봤는데요. 세 번째 주제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요. 이 황교안 대표 얘기입니다. 정치 초년생인 황교안, 제1야당 키 잡았다. 황교안 대표가 워낙 하여튼 뉴스의 초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투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우리 김정 전 의원 한번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글쎄요, 이제 1월 15일 날 입당을 했어요, 한국당에. 그리고 2월 말에 이제 대표가 됐죠. 1년이나 됐나요? 벌써? 11개월쯤 된 거죠. 1월 15일 날 그렇군요. 입당을 꽤 됐네요. 했고 대표된 건 이제 한 10개월 10개월, 된 네. 거죠. 이제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과연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이렇게 지냈던
무척 관운이 좋았던 이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가를 생각하면 몇 가지로 집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삭발, 단식투쟁, 그리고 장애투쟁,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약간의 수염을 기른 그런 모습, 네. 그리고 이제 병원에 퇴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모습들로만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제1야당 대표로서 네. 수십 년간 과거의 야당 총재나 대표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약 10개월 동안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그게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이었냐?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에서 그 리더십의 위기가 올 때마다 삭발을 했었고 그다음에 단식을 했었고 장애 집회로 계속 이어갔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다음에 존재감을 보여준 거는 나름 뭐 성공한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를테면 친박을 깨끗하게 청산을 하고 그다음에 과거의 어떤 잘못된 부분, 대통령 탄핵으로 비롯된 어떤 처절한 반성 그리고 정말 쇄신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저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실패했다.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친이 비박계의 전현직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보수통합을 위한 그 위원회인가요? 보수통합위원회요? 네, 그 이재호 전 의원 중심으로 이재호 전 하는 의원이 뭐 그 추진위원장인가요? 그런 하는 게 구성이 됐는데 그래서 뭐 안상수 전 의원은 처음에 발기로 참여를 했다가 자기가 의도하던 게 아니었다라고 해서 또 거기서 빠졌다고 하는데 의도하던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함께 무슨 뭐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서 보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의 사실은 반대하는 그런 취지의 모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황 대표의 모습으로 는 안 된다라는 게 보수 세력의 그 마음속에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그 쇄신책을 마련하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원의 한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도한 장애투쟁을 계속함으로써 국민에게 피로감을 줬던 점 네. 이런 것들은 정치 초년생으로서는 뭐 그 존재감 각인을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네. 국민의 마음을 좀 더 폭넓게 얻는 데에서는 알겠습니다. 완전히 실패했다. 김진호 의원께서는 좀 높은 점수가 아닌 것 같아요. 황 대표에 대해서. 아주 아니, 낮은 점수입니까? 누가 높은 점수를 줄 수 아하. 있겠습니까 지금? 자, 진성호 전 의원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황 대표가 지금 네. 김정은 의원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일단 제1야당의 대표라는 자리는 상당히 센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황교안 같은 이제 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대표를 하기가 힘듭니다. 비슷한 예가 뭐 이회창 대표 정도가 이제 그렇게 신인으로서 정치 신인으로서 경력은 총리급이니까 다 들어오는 거지만 그러니까 황교안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묵직합니다. 총리를 지낸 사람, 법무부 네. 장관을 지낸 사람이지만 정치 경력으로 보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수습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역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참모들이나 주변이 중요한데 그렇죠. 어쨌든 황교안 대표의 최근 행동까지 또 보면 지금 김 의원님 말씀처럼 존재감은 확실히 각인시켰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그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참을성도 많고 굉장히 힘든 거를 잘 견딘다. 그러니까 단식도 옆에서 그럽니다. 조금 꽤 좀 부리라. 그냥 오디로 그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러지는데 이런 걸 보면 무서운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오를 때는 그게 위력을 떨치지만 그 방향을 누가 잘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황 대표는 보수의 지지자들로부터는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네. 그전만큼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더 이제 황 대표가 한 단계 업되려면 네. 중도층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황교안 대표도 중요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정말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배치를 하고 전면에 내세워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는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뭐 옛날 사람이라도 조금 이미지가 다른 사람을 이재호 씨 한번 앞에 나가보세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행보는 적어도 통합이라는 이미지에는 황교안이 상당히 모자란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조만간 황교안 대표가 쇄신을 단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팩트 체크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게 좀 정리되면 우리가 놀랄 만큼 뭐랄까 이제 칼을 한번 휘둘 거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하면 되는데 국민들은 지금 그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늘 보던 얼굴들이 다 저기 있는데 참신하기도 못하고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변신을 하려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그동안 많이 했는데 주변에 누군가가 황교안이 저런 사람도 쓰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순간 이제 좀 젊은 사람도 황교안 괜찮네 하는데 진 의원님 그걸 이제 못하고 있다.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공천 문제가 또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당에. 지금.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 체제로 계속 지속될까요?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이게 변화될까요? 제가 볼 때는 변화되기는 힘들다고 보는데 다만 네. 이제 중요한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공천관리위원장, 요즘은 공심위원장이라 하는데 네. 공심위원장을 1월 8일 정도에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심사 중인데 자, 후보자를 한 4, 5명으로 이제 압축하고 그 중에 2명을 두고 이제 황 대표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한번 요동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이 정도면 내가 힘 안 갖고 내가 한번 한국당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 생길 테고 딱 그걸 보는 순간 아, 역시 걸렀다. 난 딴 당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나 진보나 지금 이 위기인 게 뭐냐면 이번 선거법이 그냥 이상한 선거법이기 때문에 네. 정당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도 제가 알기는 이번 공천에서 상당히 많이 자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이 거대 당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있으면 골치 아픈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갈 곳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쇄신은 어쨌든 선거법이 끝나면 좀 많은 그렇죠. 변화가 예상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공심위원장을 황교안 대표가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당의 미래가 좀 보일 것 같아요. 지켜봐야겠죠. 예. 김영주 의원 말씀 안 하셨어요? 예, 황교안 대표가 이제 2월 달에 대표가 돼서 벌써 이제 9개월 이상을 네. 하면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샤이하고 관료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갈수록 전투적 9월 이후로 하반기 들어와서 아주 네. 뭐 단식 삭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구심력을 확보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와서 어떤 나경원 대표를 그냥 그 원내대표 기간 전에 이렇게 더 이상 중임 못한다든지 일괄 당직자 사표를 받았다든지 또 최근에는 홍준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던 배현진 당협위원장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또 변화에 무상한 그런 네. 어떤 지도자감이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황교안 대표가 과연 당의 구성원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느냐, 수도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아직 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아직 선거제도가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고 한다고 보면 여전히 황교안 대표의 앞길도 탄탄하지는 않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고 네. 옛날에 우리가 했던 벤 주사위 놀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컷 말하자면 구심력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은 그 비례한국당이 자기 컨트롤 안에 들 수 있느냐가 또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분도 큰 틀에 보면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의 한 주요한 구성원이라면 아직까지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말하자면 대법관을 하신 분이 자기 명망을 가지고 일한 거하고 또 달라요.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법무부 장관 시키고 바로 총리를 시키고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명망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서 그걸 어떻게 자기가 실질적으로 보수 우파들 내에서 신뢰를 갖게 할 거냐 하는 데서는 아직까지 시험대가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워딩과 행동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황 대표에 대해서 국민이 많이 주시한다는 것인데요. 올해는 상당히 강경한 이미지가 연출된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저희들이 또 한번 주목해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주제를 저희들이 다뤄봤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무엇인지 저희들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국제관계인데요. 이 북미 회담입니다. 이 북미 회담 결렬로 멈춰버린 한반도 평화 시계입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여튼 김정은 위원장이 예쁜 꽃병은 안 준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대로 뭔가 험악한 상황은 아직까지는 연출되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도 하여튼 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북미 관계 이거 좀 실무 협상이 열리고 정상회담이 3차 정상회담이 내년에 좀 열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지난번에 노동당 군사위원회가 열렸다. 그리고 자력 갱생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제 네. 미국에 대해서 어떤 핵 전력, 북한의 핵 전력 노선을 경제 노선과 함께 병진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부드러운 노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네.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관련해서 제재 완화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북한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선택지가 북미 간의 대화가
미국의 큰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그 언저리 바운더리 내에서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ICBM이라든지 SLBM과 같은 여러 가지 핵 전력을 완성해 가는 길로 가겠다. 여전히 그러한 어떤 대결적 논리가 앞서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미중 간에 또 미러 간에 이러한 어떤 협상의 어떤 또 안보리 내에서의 어떤 대북 제재 완화의 기조가 또 실제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좀 내년에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희망이 좀 있나요? 어떻게 보나요? 그게 참 답답한 예. 거죠. 이 한반도 정세도 기대를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처수를 배부를 수는 없지만 그리고 여태껏 해오지 못했던 것들을 올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인데 결국 연말에 와서는 2017년에 어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으로까지 가는 거 아닌가. 북한이 뭐 성탄절 선물 예. 뭐 이런 운운했을 때 그런 위기감을 다시 한번 고조시키는 상황으로까지 온 거는 같아요. 물론 성탄절은 지나는 갔습니다만. 그래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그다음에 또 6월 말에 판문점 회동도 또 극적으로 또 이렇게 성사는 됐습니다만은 예. 결국에는 뭐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교착 국면에 빠져서 연말까지 온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은 뭐 연말이 시한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 또 성탄절 선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내년쯤 되면 미국 대선이 있고요. 트럼프의 재선 여부에 따라서 이 남북 이 북한 상황도 한반도 상황도 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고 트럼프가 내세웠던 게 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전쟁 안 났던 거다. 안 그러면 이미 전쟁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걸로 본인이 어떤 굉장히 업적으로 자랑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재선 가도를 위한 어떤 그 밑받침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제 연말 지나고 내년엔 대선 국면 들어가면 미국은 사실은 북한하고 어떤 협상이나 조금 시간을 두고 뭘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예. 대선이 끝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은 그 성탄절은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일단 내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텐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가 갑자기 물러나지는 않겠죠. 그리고 뭐 자력갱생이나 그 연초했던 이야기들을 반복할 것이 예측이 되는데 그래도 막무가내로 어떤 이 미국과의 이 협상의 끈을 놓는다거나 네. 또는 그걸 완전히 배척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어떤 그 여지는 둘 것 같고 다만 또 중국이 얼마 전에 이제 한중일 우리 그 예. 회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중지를 모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삼국의 역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그 북한이 뭐 그 내년 신년에 어떤 뭔가 그 엄청난 도발을 할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길 모색하고 자력갱생으로 가기 위한 그 중심에는 중국이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국을 무시하고 그 북한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이 줄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연말에 어떤 일촉즉발의 이런 것들이 뭐 계속해서 긴장 관계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네. 진성은 전 의원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형국을 보면 마치 대한민국은 빠져 있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사이에서 우리가 뭐 조정자 역할을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당사자는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예.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정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개인을 바라보는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두고 우리나라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북한에 나오는 성명은 미사일 도발도 하지만 북한은 지금 말 도발을 막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만 톤 뭐 지난해주고 또 준다고 하니까 필요 없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거의 바보로 만듭니다. 특히 요즘은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남한 당국자라고 하면서 뭐 멍텅구리 짓이라는지 제가 방송으로 표현하기 참 민망스러운 단어들을 너무너무 많이 쓰면서 지금 거의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멘트를 날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스웨덴이든 누구든 지도자가 다녀가면 그걸 가지고 또 틀을 잡아서 또 비판합니다. 근데 그 단어가 너무 유치해서 정말 우리나라는 그러면 북한은 이런 말은 그냥 무시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안보는 어떻게 됐나? 지난번 평양 군사합의 어떻게 됐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정부는 왜 말이 없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마치 우리는 중재자고 우리는 중립국가고 미국하고 북한이 지금 뭐 서로 뭐 아웅다웅 하는데
ICBM 날리냐 마냐 SLBM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당사자입니다.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러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안보 생각 이런 것들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평화가 좋죠. 그렇지만 평화도 현실을 땅에 딛고 해야 되는 건데 이 정도 왔으면 여기에 맞는 뭔가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지금 외교관 자세 같은 그런 지금 특히 통일부 장관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이 상황에 지금 북한은 자 올림픽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에 선수들도 안 보내는 나라인데 우린 지금 서울 평양 올림픽을 함께 개최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무런 이야기도 없는데 우리가 해외 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런 한국 외교를 보는 외국 지도자들 서방 국가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뭐지? 저 무슨 대변인들인가? 저는 이런 식의 외교, 특히 안보는 빨리 고쳐야 된다. 그리고 네. 우리가 당사자라는 걸 빨리 깨닫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북한이 끌려가는 이거는요, 끝이 안 나고 트럼프는 내년에 재선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탄핵 한번 당하는 바람에 재선 가능성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트럼프가 아닌 다른 어떤 민주당 지도자가 오더라도 북한에 대한 것이 더 유화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도 좀 빨리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좀 올해에는 이 북미 간의 관계가 상당히 호전돼서 뭔가 좀 평화로운 한반도가 될 것이란 기대를 가졌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 이후부터는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풀 것이냐, 북미 관계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해결책을 가져갈 것이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또 내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들이 패스트트랙 전국 또 조국 사택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그다음에 북미회담 이 네 가지 주제를 알아봤는데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제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위태로웠던 외교, 한일 무역 전쟁, 또 한미 방위비 갈등입니다. 네, 바로 이 옆에 있는 국가인 일본과의 한일 간의 경제 전쟁. 물론 최근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얘기가 진전된 것만은 큰 겁니다만 아직도 뭐 그 해결책은 지금 제시되고 있지 않은 거 사실입니다. 또 한미 방위비 갈등 문제도 여전히 진행형인 것 같은데요. 자, 진성호 전 의원께서 먼저 이 문제는 좀 짚어주실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봐야 할까요? 네. 이건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도 중요하지만 네.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의 전통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일단 제가 볼 때는 공격한 거는 아베입니다. 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치사한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자극을 한 건데 네. 물론 아베의 판단에 따르면 이거는 우리가 걸만한 승부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뭐 그런 면에서 책 잡힐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어디까지나 외교라는 거는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이런 하나하나 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아베는 어쨌든 경제적으로 우리를 좀 골탕 먹이고 나름대로 이제 한국의 이 외교 위신을 좀 깎아내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태도가 과연 좋았느냐. 예컨대 뭐 이 지금 뭐 그만두긴 했지만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거기다가 그 이 죽창가를 올리고 하는 것들이 과연 옳았느냐. 그 대응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대응도 저는 좀 미숙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는 강하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하나의 성과라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소미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런 경제 보복 문제와 관련 없이 미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도 조금 뒤로 물러선 것 같고, 뭐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봉합되고 있는 것 같고, 일본 정부도 몇 개는 풀어주는데 하지만 그 정도를 보면 이것도 일본 정부의 꼼수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인내력을 갖고 좀 더 부드럽게 하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은 늦춰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한미 방위비 문제는 저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문제에서 우리도 문제지만 저는 이 트럼프의 이 나토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미국이 그 대할 때. 자, 미국 내에서도 양식 있는 군사 전문가,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겁니다. 지금 트럼프의 이야기는 주한미군을 욕보이는 일이다. 그 사람들은 용병이 아니다. 돈 받고 한국에 와서 주둔하면서 그냥 돈 벌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혈맹이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한반도 그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는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미국도 필요한 것이고 그 자리는 우리가 피로 같이 그동안 한 건데
트럼프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이거는 돈 받고 그는 뭐 우리가 군사 써주는 것처럼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국내에서도 의회로부터는 상당히 비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못한다 그대로 동결시켰습니다. 돈 문제는 우리는 좀 느긋하게 천천히 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올려줄 수는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끌어다니서는 안 된다. 다만 이제 우리가 걱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미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 문제는 어떤 면으로서인지 좀 복원할 거는 복원하고 다만 이제 트럼프의 그 장사꾼적 그런 알겠습니다. 도발은 우리가 피하자. 뭐 이런 생각. 자, 이 문제는 김영주 의원 말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본다라면 이제 우리가 과거의 신냉정 체제의 말하자면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라고 예. 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만 최근에 중국과 말하자면 동북아 특히 이제 G2로 얘기하는 중국의 어떤 무계력, 한중 관계, 한러 관계라고 하는 것의 복원, 네. 역사적 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조응할 것이냐가 같이 있고 그 가운데서 사실은 미운 오리 세기처럼 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속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한미일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우방과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네.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경우에 보기에는 야,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을 멀리하는 거냐 하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럭저럭 이 정부가 포지션을 잘 가지고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잘 가지고 왔다. 그런데 네. 이제 뜬금없이 지난 7월 달에 일본에서 그와 같은 동북아에서 말하자면 미국 다음으로 한국보다는 말하자면 일본이 우선적인 지위를 지내야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에 한국과의 싸움을 걸어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조급함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사실은 불화수소 문제라는 여러 가지 자료 문제를 한국 정부가 잘 그래도 내부적으로 또 네. 다차원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일본 스스로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한일 관계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근원의 문제는 여전히 그렇게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차원에서 조금 더 인내력을 갖고 지소미아를 지렛대로 삼아서 다시 한번 풀어야 되는 과제에 놓여 있다 그렇게 봅니다. 방위비 협상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협상 문제 또한 사실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된 것이죠. 사실은 네. 방금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미군의 한국에 주둔 비용뿐만 아니라 네. 역외 지역에서의 어떤 순환 배치 비용까지를 포함해서 말하자면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서 모든 세계 경영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의 어떤 그 말하자면 부담을 한국이 네. 그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했으니까 네. 물어라 하는 것은 상당히 그동안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해외 주둔군 국가 중에서는 제일 많이 지불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이고 국민 정서도 그런 그런 것은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예. 아마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트럼프의 주장이 지나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방위비 협정은 우리가 사인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내년까지 협정이니까. 가져가야 될 부분이 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전 의원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한일 관계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한일 관계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받고 있는 부분이 외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남북 관계 네. 이런 쪽이잖아요.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았던 것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네. 곳인데 이제 올 한 해 되돌아보면은 한일 관계도 그렇고 또 심지어 이제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내년 총선은 뭐 한일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또 한바탕 파란이 일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떤 의도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한국과 미국과의 어떤 관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또 이제 한일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주문했던 바도 있었죠. 그래서 나온 것이 사실은 이 한일 간의 어떤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인한 무역 전쟁이 발발해서 일본이 우리에게 도발을 했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좀 뭔가 이 개입을 해달라, 미국이 좀 할 말을 해달라라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뭔가 관계를 복원한다거나 어떤 일본의 어떤 그런
그 시그널을 주는 그런 미국의 역할을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미국은 그냥 유연했죠. 나몰라라 했었죠. 그래서 전혀 우리가 어떤 기대했던 게 먹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도 미국에 할 말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청와대의 김현종 차장의 입장이기도 네. 하고 또 외교부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같이 됐죠, 그게? 그렇죠. 근데 맞아요. 미국에서 워낙 터무니없는 액수를 제시를 하니까 지금 이제 아마 그 좁혀지고 있는 결과물로서는 두 자릿수 인상은 안 되고 예전에 했던 차원에서 한 자릿수 정도 인상을 하고 나머지 미국에서 이제 뭐 서운해하거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를 조금 더 구매하는 차원에서 그 비용을 좀 더 쓰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그렇죠. 어떤 예, 그런 예. 차원. 그래서 그런 뭐 안을 좀 짜내서 좁혀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할 말을 한다 이런 차원이었는데 네. 미국 그 한일 간의 관계는 지난해 지소미아 파기하고 연장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래도 정부가 도대체 돌아 이게 무엇인가라는 비판도 했지만 네. 이렇게 할 걸 애초에 그러면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파기 선언 하지 말고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입장은 보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한미일 관계라는 것이 이 지금 네. 집권 여당이 힘을 실어주느냐 마느냐 결과적으로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이 외교 관계가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5개 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해봤는데요. 자, 2019년 이 정치권을 달군 뉴스들을 저희들이 짚어보니까 그야말로 험난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코앞으로 다가온 2020년 정치권 역시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요. 북미 간 긴장은 고조되고 있고요. 또 국내외 경제 전망은 불투명하고 또 총선까지 치러야 하는데요. 다가오는 2020년 세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김영주 의원부터 2020년에 대한 전망, 네. 정치적 전망이겠죠. 사실은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도 네. 뭐 선거제도가 결정됨에 따라서 각 당이 어떤 대응을 할지, 어떤 이합 집산을 할지, 또 그런 이합 집산의 과정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지 아마 그런 측면에서 감히 누가 어떤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정책, 예측 가능한 정치를 요구받고 있다는 것만큼은 정치인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성 의원, 네. 간단하게. 예. 저는 그냥 희망적으로 봅니다. 늘 다가오지 않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진단할 때 비관적으로 하면 우리가 너무 희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선택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크게 바뀔 것이다. 그 선택은 어떤 것인지는 국민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잘 보시고 네. 너무 그 감성적이 되기보다는 이제 좀 우리가 차분하게 네. 합리적인 계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걸 다 하시죠. 네, 김정 전 의원 말씀드릴까요? 네. 내년은 선거가 있는 한은 선거가 모든 것을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거의 어떤 격동으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정권 심판론이 먹힐지 아니면 야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심판해달라는 그것이 먹힐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모든 정당들이 총선에 올인을 하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나라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우리가 과거 선거에서 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의 선택은 정말 절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명함과 절묘함을 믿고 내년 총선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4월 15일이죠. 날짜 정해졌죠. 네. 국민의 심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네, 오늘 방송을 끝으로요. 저희 지난 3년 동안 매주 금요일 밤 여러분을 찾아뵀던 정치토론 왈가왈부 이제 막을 들여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의 주요 뉴스를 분석하고요. 또 뉴스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이면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전달해드리면서 많은 자부심 또 보람도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왈가왈부 그동안에 오랫동안 함께해 주신 세 분의 좀 소회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성호 전 의원께서 제일 고참이셨죠? 제일 오랫동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초기 멤버인데 어쨌든 왈가왈부라는 프로그램이 참 장수한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회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도 이름도 조금 발칙하게 만들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같이 시작하셨지만 네. 진성준, 그러니까 제가 진성호고 진성준 의원이랑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진성호부터 진성준의 왈가왈부였는데 맞습니다. 그때 이제
진성준 전 의원이랑 할 때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까지 우리가 맞게 대선을 같이 했죠?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입에 거품을 불고 토론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미 방송을 하는 동안 대통령도 바뀌고 또 진성준 전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가고 맞아요. 그런 곡절을 겪었고 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전에 참가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지금 강기정 전 의원 지금 청와대 수석으로 갔고 네. 그다음에 김성주 전 의원 지금 이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인데 다 좋은 데로 갔네요. 예, 어쨌든 이 방송에 나온 분들이 다 좀 잘 되는 쪽으로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네, 감사합니다. 또 이 방송에 초창기부터 참여했던 국장님도 바뀌셨고 뭐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활동했는데 PD님들 같이 쭉 이 방송을 했던 PD님들, 국장님들 또 이 카메라 잡고 하신 분들 뭐 이 방송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분들도 상당히 정이 들고 했는데 그분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거룩한 이런, 인사를 예, 하셨습니다. 네, 김유정 전 의원. 네. 바로 거기에 더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작가분들께도 예,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모든 스태프분들께 정말 신세 많이 졌고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외에서 이렇게 전직 의원으로서 정말로 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것, 정치의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왈가왈부 2년 반 동안 했는데요. 네. 그동안 방송 보시고 저희가 이제 금요일 밤에 10시에 방송이 되고 토요일 날 2번의 재방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 매니아층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현직 아쉬워하시겠네요, 많이. 전현직 의원들도 많이 보시고 또 보좌진들도 많이 보고 네. 이 정치 여기도 이 국회에 관계되는 많은 분들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시던데 방송 보시고 피드백 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원회에서 이렇게 그 정치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은 현직이나 다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매번 토론에 임했는데 가장 좋았던 거는 역지사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성 의원님하고는 사실 18대 국회에서 처절하게 많이 싸웠었거든요. 80명밖에 안 되던 민주당 정말 처절하게 싸웠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우리가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서로 입장을 달리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근데 그런 저희 같은 그런 마음이라면은 이 지금의 이 아수라장인 국회도 서로 역지사지하면 정말 네. 못할 일이 없을 텐데 안 되네요, 잘. 네, 그거를 지금 현역 의원들이 조금 잘 보시고 그렇게 풀어가는 어떤 지혜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자, 마지막 김영주 전 의원. 네. 네, 저는 뭐 강기정 정무수석 그 뒤로 제가 뒤늦게 늦가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블록체인 협회 이사장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뭐 이 그 훌륭하신 앞에 했던 분들 따라오기 배우기 급급하다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의 좀 누가 되지 않았으면 싶고요. 그 동안에 저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역지사지하고 또 같이 정치 현안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세 분 말씀 들으니까 여러 가지로 감회가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유영아 박사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칭찬드려서 고맙습니다. 자, 그동안 이 왈가왈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2019년 편안한 마음으로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